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8월 31일 금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벌써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요 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개각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군폭 개각 단행 어제 했습니다. 고용 참사, 전기료 논란 문책이다. 그리고 교육개혁의 친문 여성 정치인을 발탁했다. 누굴까요? 부총리 겸 교육장관 유은혜, 국방 정경수, 산업 성윤모 등 이렇게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이번에 역시 개각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겨레입니다. 50대 여성 부총리 파격, 집권 2기 혁신 개각. 유은혜 의원 얘기군요.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 유은혜 의원 지명, 청와대는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소통과 정무 감각이 탁월하다. 그리고 내각에서 여성 30% 유지 원칙, 이걸 지켰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전세대출 제한 실수요자 반발에 정부 부랴부랴 무주택자는 제외. 원래 당초에는요, 소득 7천만 원이 넘으면 대출, 전세대출을 규제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집이 없는데 부부 합산 7천만 원이 넘는 가정에서 그럼 우리는 뭐냐라고 반발했습니다. 무주택자인데. 그래서 정부가 부랴부랴 제외하겠다라고 정책 노선을 바꿨습니다. 시작부터 좀 잘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이번엔 조선일보인데 역시 부동산 관련 얘기가 있네요. 초고가 3주택 이상 종부세 강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 첫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와 당이 종부세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를 훑어봤고요. 오늘 저와 함께 신문을 보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조대진 변호사, 김창룡 인지대 교수, 그다음에 변환봉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자리를 이동해서 본격적으로 신문 보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습니다. 또 공수표 구제불능 국회. 제목이 아주 호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8월 국회도 결국엔 빈손이었다. 빈손이니까 국회의 원래 임무인 법안 처리인데 법안 처리가 안 됐다는 얘기겠죠. 어떤 걸까요? 인터넷 은행 상가 임대차 보호법.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던 법안인데 본회의도 못 갔습니다. 불발됐어요. 그럼 이유가 뭘까요? 소속당 의원들 설득에도 실패했다.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8월 동안 뭘 한 건가요? 한 게 있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한편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정당들은 이날 9월 정기국회 의사 일정에는 합의했다. 8월엔 공수표, 9월달 정기국회 날짜를 잡았군요. 날짜를. 공수표 맞네요. 옆에 기사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들이 있었길래 법안 처리가 이렇게 안 된 걸까요? 여기 있습니다. 여당 강경파 의원들이 은산분리 완화를 제동을 당론도 몰정해서 법안이 불발됐다. 일단 이게 첫 번째 이유네요. 그리고요, 또 있습니다. 야당은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 법안도 패키지 처리를 요구하면서 이 역시 또 불발됐다. 그러니까 여당은요, 뭔가 강경파 의원들이 제동을 걸었고요. 야당은요, 한 묶음으로 같이 하자 하면서 그거 안 하면 우리도 못한다고 또 발목을 잡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좀 보겠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원내 지도부의 관철 의지가 강했던 은산분리 완화 법안마저 여당 강경파들의 반대에 발목이 잡혔다. 또 이 과정에서 민생 법안 중 핵심이었던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은산분리 완화 등과 연계돼 패키지 처리를 주장한
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가 다 뭔가 문제가 있었네요. 윤경호 의원님. 이거 좀 매번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거 좀 방법이 없을까요? 은산분리 완화 관련한 법안은 인터넷 은행, 지금 현재 2개 인터넷 은행이 이미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이 2개의 인터넷 은행의 대주주를 기존의 IT 기업, 구체적으로 카카오와 KT입니다. 이들에게 대주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부여해 주도록 관련법을 바꿔주자. 그러니까 지분을 좀 많이 가질 수 있게 그렇습니다. 거죠? 바꿔주자 이건데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죠. 그러나 지금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은 규정을 풀다 보면 당초에 은산분리라는 규정을 만든 이유가 산업자본, 다시 말하면 현대차나 삼성전자 같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는 상황은 막아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이 장벽이 허물어진다라는 게 지금 그러니까 여당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그렇습니다. 주장인 거죠. 그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안전장치를 둬야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IT 기업에게 대주주로서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이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는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다른 의견을 갖는 의원도 있긴 있어요. 근데 크게 보면 이번 8월 임시국회는 규제 혁신, 규제 완화와 관련된 여러 법들을 집중적으로 심의를 해서 좀 속도 있게 빨리 처리를 해주자라고 해서 뭔가 될 듯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위기는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얘기한 은산분리 관련 법안이라든지 규제 샌드박스 관련해서 지금 정부 여당은 5개 법안을 내놓은 게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이 전 정부 시절부터 진행을 쭉 해온 규제 프리존법이라든지 서비스 산업 발전법 각각 주안점을 두고 있는 법안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자꾸 나옵니다만 패키지 처리, 일괄 처리. 야당의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여당도 뭐 이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세세한 법안의 내용들이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렇게 일괄 처리를 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조항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버리는 그럴 경우 나중에 정말 현장에서는 반발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당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관심 법안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이 좀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에 뭐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야당 쪽에서는요. 그 법안 안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법안도 통과 못 시키겠다. 그래서 패키지 처리 아니면 우리 못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대진 변호사가 보시기에는요. 여와 야 중에 어디가 좀 책임이 큽니까? 이 공수표 8월 국회에 대해서. 일단 뭐 둘 다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어쨌든 국민들이 바라고 필요한 부분들을 어쨌든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부분을 조금 처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발목 잡고 있는 야당도 문제고. 사실 대통령이 현장에까지 가서 그런 법안이나 이런 규제 완화를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뭔가 될 듯 했어요. 저는 이렇게 국회가 일을 안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뭐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권력들이 다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뭐 중앙정부의 권력도 교체됐고 지방정부의 권력도 교체됐습니다. 이제 국회 권력만 남았는데 아직 실감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칼날이 들어올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올 시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총선이 좀 남았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준비들을 하시고 신경을 쓰실 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체감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입법 권력이거든요. 지금 저러고 있으실 때가 아닌데 조금이라도 일하는 모습을 좀 빨리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룡 교수께서는 지금 이 국회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이 공수표라는 이 말이 실감이 나는데요. 사실은 잘 단 거군요, 공수표. 그렇죠.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건 처리하자고. 그렇습니다. 자기네들끼리 합의했는데 또 다른 이견이 내세워서 못하겠다는 건 의원들이 아닙니까? 모여서 회의를 해보는데 거기서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사실 부족한 부분은 또 시행령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이렇게 무산시킨 결과는 결국은 정부에 협조하지 못한 무능한 국회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국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20대 국회에서 지금 보면 특활비 내역도 공개를 거부했고요. 거기에서 국민적인 반발에 휩싸였지만 그 외에도 또 피감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해외에 갔던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고 거꾸로 피감기관에 돈을 받아서 갔다 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적인 원성이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윤리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한 번도 가동되지 않고 있어서 정말 좀 전에 얘기가 나왔지만 국회 권력에 대한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가를 알지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국회의원들을 만나보면요. 국회의원이 300명이나 되기 때문에 각각의 국회의원들이 하는 활동 가지고 너무 국회를 전체로 매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런데 국민의 눈에는요 그냥 하나로 보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변한봉 변호사. 뭐 여러 말씀들을 주셨는데 결국엔 정치력의 부재와 지도력의 부재라고밖에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여야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사안인데 일부 이제 강한 선명성을 지닌 몇몇 의원들이 사실 당론을 거스렸던 것이고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부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인터넷 그 은행대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은 뭐 삼성은행이 나온다, 현대차은행이 나온다, 대기업에 대한 지나친 특혜가 될 수 있다. 사실 여러 가지 보완 조치를 둘 수가 있습니다. 시행령이라든가 다른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뭐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한다라든가 아니면 산업자본이 일부 은행을 지배한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지나치게 뭐 대기업에 투자를 막는다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야당처럼 생각을 하고 지나친 선명성만 내세워가지고 이건 절대 안 된다 해서 그 정부의 방침에서 오히려 여당 내에서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뭐 지나친 정치력과 지도력의 부재가 아닌가. 여당 원내대표가 이미 설득을 충분히 해서 이러한 안에 대해서 이러한 의식을 갖고 있겠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여당 국회의원들도 이제 정권을 잡은 만큼 그렇게 선명성만 내세우기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감안을 해서 일단은 통과를 시키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규제와 제재만이 능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야당 시절에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안식이 좀 있습니다. 그나마 어제 여야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9월 정기국회 일정은 잡았습니다. 오늘이 이제 8월의 마지막 날이니까 어차피 8월은 다 갔거든요. 9월에는 뭔가 좀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는 북한 관련 얘기 좀 보죠.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또다시 어떤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항상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기사가 크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분이 한 말이 참 잘 맞아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정확하게 좀 알고 있다라고 미국에서조차도 평가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또 나와서 오늘도 소개해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작년 11월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그리고 트럼프, 김정은은 수용했다.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사실이 아닐까 싶네요. 문정인 특보가요. 어제 미국 싱크탱크 세미나 참석차 워싱턴을 찾았고 뭐 일부 언론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문 대통령이 처음 제안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도 흔쾌히 수용한 카드였다. 그런데 지금 이 종전선언과 관련돼서 교착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과정에서 작년 11월에 이렇게 제안이 나왔냐? 여기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베를린 선언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힌 뒤 4개 항으로 구성된 구체적인 종전선언안을 마련을 했고 이거를 트럼프, 김정은 각각 제안을 했다. 지난해 11월은요. 사실은 남북관계 굉장히 험악했던 시기거든요. 그런데 물밑에서는 이런 얘기가 오갔다는 거군요. 윤공호 의원님. 굉장히 새로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를린 선언을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주목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앵커 얘기처럼 남북 관계가 그때는 그렇게 난기류가 아니었거든요. 뭐 그렇게 될까 이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고 또 시진핑 주석을 따로 만나고 남북 간에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마크 접촉이 진행이 됐지만 그 이외에도 마크 접촉 채널이 있었다는 짐작을 할 수 있죠.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4.27 판문점 선언에서 3자 또는 4자라는 그 표현이 아마 이 기사에 지금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4자라는 표현이 나온 것은 중국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3자라는
못을 받고. 그럼 작년에 11월 제안으로 보면 일단 그건 3자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4자로 갈 수도 있다는 길을 열어놓은 거죠. 예, 예. 그래서 중국과의 마쿠 접촉이 뭐 원만하게 될 수도 있었을 거고. 예. 그러나 지금 김영철의 편지, 폼페이오의 예. 방북 취소 예.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에서 지금 조금씩 나오는 얘기는 이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북한이 달리 해석을 하고 조금 더 앞서는 뭔가 이 조치를 기대를 대가를 요구하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종전선언이라는 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장치를 위해서는 필요한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중간 과정을 건너뛰고 선언만 불쑥 튀어나오기는 정말 어렵다.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압축된 용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 그다음에 북한과 미국 관계가 굉장히 교착 상태에 있는데 지난해 그렇게 어려울 때도 이런 물밑 접촉이 있었다고 하니 지금도 아마 활발하게 물 밑에서는 만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기대해 보겠습니다.